좋아요와 댓글로 사랑을 나누면 하루의 복이 증가합니다. 성 씨는 호흡기를 꽂은 채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남편의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이윽고 아들과 며느리가 병실에 찾아오더군요. 아빠 상태는 좀 어때요, 엄마? 좋지 않아. 이대로면 의사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구나.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한 말이었지만 아들은 두 눈을 굳게 감고 있는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자기가 들고 온 음료수병을 아무렇게나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쿠쿠한 냄새가 풍겨오는 병원 앞 편의점에서 대충 산 음료였죠. 아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네요. 무튼 저희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곧 다시 올게요. 자, 잠깐만. 말로는 곧 다시 오겠다는 아들이었지만 성 씨는 녀석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빈말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간절하게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아빠 너 많이 기다렸을 거야. 조금만 더 아버지 얼굴보다 가지 그러니? 응? 온 지 5분도 안 됐잖아. 하지만 그런 어미의 간절한 부탁에도 엄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성 씨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아들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평생 함께 살아온 남편과 더불어 무시당하고 모멸을 당한 68세 송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성 씨는 건강이 좋지 못한 남편의 목까지 대신이라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자식들로부터 돌아온 것은 철저한 무시와 배은망덕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만행에 송 씨가 어떻게 대항하는지 부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 도시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송 씨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오늘 배추 상태 좋네. 이거 20박스만 더 챙깁시다. 겨우 20? 아유, 최 사장 손 많이 작아졌네. 좀 깎아줄 테니까 더 가져가. 아, 거참. 알겠어요. 그럼 50박스로. 장사꾼들의 수일기와 거친 사내들의 괄괄한 음성으로 가득한 이곳 청과물 도매시장. 여자들이 쉬 발을 들이기 힘든 그곳에 송 씨가 처음으로 발을 들인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송 사장님, 참 드시고 하세요. 바빠요. 이따가 먹을 테니까 우리 남편 있는 창고에 두고 가요. 다 알면서 그래. 알아요, 알아. 그냥 우리 예쁜 송 사장한테 말 한번 붙여보려고 그랬지. 아이고, 우리 바깥 양반이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해. 바쁜 와중에도 이웃 쌍인들과 함께 농담을 주고받는 활기와 열정이 오가는 곳. 그곳에서 송 씨는 삶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처음 올 때만 해도 곱고 희던 손은 배추망에 긁히고 상하여 어느새 거칠게 변했지만 날 적부터 타고난 쾌활한 미소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자, 새벽 장사도 마무리됐겠다. 이제 슬슬 좀 쉬러 가볼까? 도매시장의 열기가 사그라들고 나면 송 씨는 도매시장 구석 모퉁이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고생한 송 씨를 기다리는 것은 어서 와. 수고 많았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둘에게 허락된 공간은 온갖 잡동사니와 박스로 가득한 모퉁이 창고. 그곳에서도 둘이서 간신히 앉을 만한 간이 밥상에 마주 앉아 차게 식은 설렁탕을 먹습니다. 먼저 먹지. 또 나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우리 마누라 혼자 고생하는데 어떻게 혼자 먹겠어? 그렇지 않아도 집만 되는 못난 남편 때문에 고생만 하는데. 또 그런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송 씨가 남편을 타박하며 숟가락을 빼내드는데 남편이 복대를 찬 허리에서 통증이 올라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을 본 송 씨가 안타까움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얼른 병원 가자니까. 아, 됐어.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운동 좀 자주 하고 당신이 사준 영양제 챙겨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원래는 가장으로서
청과물 도매 장사를 이끌었던 남편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해 만성 디스크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거동조차 불가한 몸 상태가 되었고, 송 씨는 그런 남편 대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의 짐을 짊어져야 했죠. 남편이 직접 만든 도시락을 하나둘 꺼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 나는 서불고기에 달걀 부침, 묵은지까지. 반찬을 많이도 했네. 어차피 식당에서 밥을 시켜 먹는데 못하러 이렇게 수고를 해요. 그래도 내가 직접 하는 반찬에 비하면 식당에서 만드는 건 다 미원 들어간 거잖아. 내 손맛 알면서 그래. 남편의 말에 송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동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남편이었지만 점차 몸이 회복되니 뭐라도 하겠다고 나서서 집안일을 도맡은 거였습니다. 이따가 은행 다녀오려고. 지난달 납품 대금 정산이랑 예금 만기 될 것도 있어서. 남편의 말에 송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국을 후 불어먹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알아서 해요. 원래부터 산수는 당신이 나보다 좋았잖아요. 장부에 쓰는 글씨도 나는 삐뚤빼뚤인데 당신은 반듯하고요. 얼른 식사 마치고 집에 가서 눈 좀 붙이자고. 바쁜 새벽 장사가 끝나고 나면 송 씨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뒤늦은 잠을 청하고는 합니다. 피곤에 지친 몸이 잠시나마 쉬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아들이 돌아왔거든요. 엄마, 밥 없어요? 송 씨의 아들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맨 채 약간 취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이유는 하나뿐이었죠. 얼마 잠을 자지도 못한 송 씨가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들 왔니? 아이고 술 냄새. 왜 또 술을 마셨어?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를 않는데 그럼 어쩌겠어요. 술이라도 마셔야지. 왜 그래? 이번에도 계약이 성사되지를 않은 거야? 사업하는 놈들 순 허풍이나 치고 일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송 씨의 아들은 오래간 여러 사업에 도전했지만 무엇 하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매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아들 때문에 송 씨는 마음이 아팠죠. 그래. 어차피 그것도 지나간 일이니까. 마음고생은 그만하고 얼른 여기 국물로 속 좀 풀어라. 아무리 속상해도 낮부터 술 먹으면 속 버려. 아이고 시끄럽네.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니 남편도 잠에서 깬 것이었죠. 하지만 송 씨가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는 달리 아들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서는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너 또 멋대로 들어와서 우리 잠 깨우고 밥 먹으러 온 거냐? 지난번에도 말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는 네 엄마. 더 힘들게 하지 말고 밥은 밖에서 알아서 먹으라고. 여기 무료 급식소 아니니까. 남편은 고생하는 송 씨가 쉬지 못하도록 매번 힘들게 만드는 아들을 몹시도 미워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요.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아빠까지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는 거냐고요? 그럼 나더러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방구석에 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너 매번 사업한다면서 집안에 있는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쓰고 그러면서 정작 가져오는 돈은 한 푼도 없고 그 따위로 하는데 대체 뭘 보고 내가 예뻐해야 하는 거냐? 지금까지 빌려간 돈만 해도 벌써 억에 가까울 거다. 남편의 말에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송 씨에게 그런 풍경은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도 그럴 게 몇 년 전 아들이 돈을 빌려간 이후로 거의 매주마다 보는 풍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처음에 조금 반항하던 아들이 입을 금방 다물었거든요. 원래라면 남편에게 지지 않고 말 대답을 하며 싸워야 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뜻하지 못한 인정. 하지만 정작 그것을 들은 남편과 송 씨의 얼굴은 밝지 않았고 둘의 불안은 곧 적중했습니다. 아빠 말대로 그동안 내가 정말 실수도 많고 불효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정말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냥 자금이 조금 부족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취기 가득한 아들이 남편의 손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2억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드려요. 끔찍한 소리에 송 씨는 두 눈을 질끈 감았고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노발대발하였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정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뭐? 2억? 2억이 어디 동네 개 이름이냐? 네가 부른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게?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주제에 2억은 무슨? 당장 돈 100만 원도 못 버는 자식이 말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도 오죽 힘들면 그러겠어요? 저라고 자존심이 없어서 아빠한테 이렇게 또 부탁하는 거겠냐고요. 아들은 본인이 대단한 결심을 하기라도 한 듯이 엄청나게 자존심을 굽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차라리 생판 모르는 남한테 욕을 먹는 게 낫지. 가족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서러운가요. 하지만 송 씨의 아들은 그런 것들은 정작 모르는 덩치만 큰 철부지였습니다. 됐어요. 나라고 뭐? 엄마랑 아빠 없으면 돈 빌릴 데 없는 줄 알아요? 나도 아는 사람 믿고 대출 받을 곳도 넘친다고요. 그런 놈이 나한테 와서 왜 돈돈거리는 거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바본 줄 아냐? 그 큰 돈을 턱턱 내주게. 너한테 100원을 주면 1000원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보야. 아 진짜? 사람 짜증나게? 됐어요. 더 이상 잔소리 듣기 싫다는 듯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 송 씨에게 따로 연락이 왔거든요. 엄마, 어떻게 5천이라도 안 될까요? 곧 대금 나가야 하는 거 하나 있는데 그거 제대로 처리 못하면 지금까지 노력한 게 한꺼번에 다 물거품 될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 못난 부모를 둔 자식은 밥을 굶지만 못난 자식을 둔 부모는 먹던 밥도 뺏긴다는 말처럼 징징대는 아들의 부탁을 받은 송 씨의 마음은 심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지혜로운 부모였습니다. 이대로 돈을 계속 갖다 바치는 건 결국 독이 될 거야. 지금 당장은 설사 신용 불량자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사람 구실을 하게 만들려면 무턱대고 돈만 줘서는 안 돼. 하지만 그렇게 올곧은 송 씨와 달리 남편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지원해 줄까? 네? 아니, 당신 아까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더니 그건 그놈이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할까 봐서 그런 거지. 저러다 저놈 배인 되거나 어디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할까 봐 그래. 맹렬하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는 더욱 열을 올리는 무쇠도 서서히 내리는 부슬비에는 녹이 슬듯이 만성 질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약해진 남편은 자식 걱정으로 흘리는 눈물 때문에 정작 세상을 보는 시야는 흐려져 있었습니다.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나는 솔직히 저러다가 오히려 더 애를 망칠까 봐서 걱정이에요. 원래 남자는 자기 일에서 떳떳하지 못하면 비뚤어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도와서 일을 성공하게 하면 만사가 좋아지지 않겠어? 대신 돈을 다 주기보다는 8천만 원 정도만 지원하는 걸로 말이야. 8천이나 해주려면 우리가 갖고 있던 전답까지 다 팔아야 할 텐데. 망설이는 송 씨의 손을 남편이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면목이 없어. 하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당신도 나랑 똑같을 거라 믿어. 같죠. 같은데. 부탁이야. 남편의 간절한 말투에
송 씨는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정말 고마워. 아참, 그리고 돈 줄 때 나는 끝까지 반대한 걸로 해줘. 돈을 주자고 설득한 건 당신으로 하고. 네? 아니, 왜요? 그러면 당신만 미움받을 텐데. 남편이 송 씨를 향해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느 집안이건 악역은 필요한 법이잖아. 나까지 그놈이 하란 대로 해주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 약하고 철없는 녀석이 또 얼마나 멋대로 하려 들겠어. 그러니까 나쁜 놈 역할은 나한테 주고 생색은 당신이 마음껏 부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저 녀석 당신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난 괜찮아. 어차피 부모 역할이라는 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도움 되려고 하는 거지. 송 씨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송 씨의 아들은 마지막으로 받은 투자를 기점으로 마침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송 씨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런 성공을 자축하듯 화려한 해외여행과 온갖 명품을 구입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 설에는 프리미엄 한우 선물 세트 보내드렸어요. 내일쯤 도착할 테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빠 몰래 드시면 더 좋고요. 송 씨는 아들로부터 온 문자를 뒷부분은 빼고 남편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한우를 보냈다네요. 맛있게 먹으라는데요. TV를 보던 남편은 그런 송 씨의 말에 고개를 슬쩍 들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우리 돈이나 좀 갚으면 좋으련만. 맨날 입만 번지르르 하고 말이야. 남편의 말대로 아들은 사치스러운 생활과 나름대로 값어치 있는 선물을 명절마다 보내기는 했지만 정작 송 씨 부부에게 빌린 돈을 갚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도 여유가 있으면 진작에 갚았겠죠. 설마 일부러 안 갚는 거겠어요? 그렇게 여유가 없는 놈들이 어떻게 매번 차 바꾸고 외국 여행을 다니겠어? 지난번은 내가 독촉 전화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제발 사람 피 좀 말리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진짜 사람 피 말리는 게 뭔지 자기가 당해보지도 않아놓고선.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이상하리만치 아들은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진 빚을 변제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날 때마다 송 씨의 남편은 아들에게 돈 갚으라고 잔소리를 하였고 아들은 그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 명절에 송 씨의 집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온 가족이 모이는 때는 바로 송 씨의 생일날이었죠. 그놈 그거 이번 당신 생일은 좀 제대로 챙길지 모르겠구만. 알아서 잘하겠죠. 애초에 우리가 걔한테 뭘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챙겨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요. 아니면 아니긴. 남편은 비록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지만 여러모로 아들에게 서운한 것이 많은 듯 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남편을 원망하는 아들은 남편의 생일은 쏙 빼놓고 오직 송 씨의 생일만 챙겼거든요. 그렇게 송 씨의 생일은 점차 다가왔고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할머니, 손자 손녀와 함께 집안에 들이닥치듯 나타난 아들 며느리 부부. 두 사람의 손에는 딱히 대단한 선물이 들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나?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비록 아들은 미워하더라도 손주들을 향한 사랑은 곱디고 온 남편이 애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이 송 씨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행은 잘 다녀왔니? 이번에는 어디를 갔다고 했지?
괌이요, 괌. 어휴, 그쪽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삼각김밥 하나에 무슨 만 원이 넘어가더라니까요? 내 가족이 배 좀 채우려면 하루에 몇십만 원은 우습게 깨져요. 며느리의 말에는 허세가 가득했습니다. 송 씨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가스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던 며느리를 기억했지만 이제는 명품 스카프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송 씨의 시선을 느낀 며느리가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거요? 이번에 면세점에서 세일을 하길래 큰 마음 먹고 하나 샀어요. 아, 그런데 솔직히 후회되긴 해요. 왜? 비싸서? 아니요. 하나 더 살 거라고요. 쌀 때 제대로 샀어야 했는데. 얘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걸까? 송 씨는 자신한테 돈을 빌려 여즉 갚지 않은 며느리가 이토록 뻔뻔하게 눈앞에서 사치 부린 사실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는 못할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질 않았죠. 하지만 아무리 미운 구석이 있는 며느리라도 어찌되었건 송 씨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온 손님이었으니 미워도 그것을 대놓고 티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송 씨는 꾹 참은 채 간신히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다들 배고플 텐데 얼른 들어와서 밥 한 숟갈씩 하자. 송 씨의 따뜻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안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음식을 아구아구 작은 볼에 쑤셔 담았고 송 씨와 남편은 조용히 밥숟갈을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허세를 부릴 때와는 다르게 걸신 들린 듯 음식을 뱃속에 채워넣더군요. 그런 아들을 가만히 지켜보던 남편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요즘 사업은 좀 어떠냐? 남편의 말에 아들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급하게 먹던 밥숟갈을 이내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또 돈 얘기하시려고요? 아빠, 밥이라도 그냥 좀 편하게 먹으면 안 될까요? 언제는 편하지 않게 먹은 것처럼 말하는구나. 당연히 그렇죠. 밥 한 술 먹으려면 아빠가 바로 이렇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데 제가 어떻게 편해지겠어요? 아들의 말에 남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말이다.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는 모양인데 내가 너한테 빚을 진 게 아니다. 알아요. 하지만 내 말 아직 안 끝났다. 그리고 네가 진 빚은 어디 한두 푼이 아니야. 무려 8천만 원이다. 8천만 원. 그 전에 빌려간 것까지 합하면 이제 2억이 넘어가는 돈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네가 10원 한 푼이라도 갚은 적 있니? 남편의 지적에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찼습니다. 나라고 이 좋은 날에 돈돈거리고 싶겠니?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제때 갚지 않은 네 탓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 나이를 먹고도 남탓만 하고 있으니.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은 더욱 인상을 찌푸렸죠. 어쭈? 이제는 아주 나를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구나. 여보, 그만해요. 애들도 보잖아요. 보다 못한 송 씨가 말리려고 하던 그때 아버님, 정말 너무하세요. 뜻밖에도 나선 것은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송 씨와 남편을 향해 눈을 희번덕이며 말하더군요. 아니, 저희 오빠가 일부러 갚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데 너무 몰아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은 어찌 보면 그럴듯했습니다. 송 씨가 보기에도 남편이 굳이 손주들 앞에서 이렇게 나설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는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몸에서 번쩍이는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말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죠. 원래라면 쉽게 나서지 않을 송 씨였지만 이대로 두면 아들과 며느리의 상태가 더 나빠질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송 씨는 우선 아이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애들아, 어른들끼리 이야기하게 잠깐 작은 방에 가서 컴퓨터 좀 하고 있어 주겠니? 송 씨의 말을 들은 손주들이 곧 우르르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를 온전히 마주하게 된 송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너희도 참 너무하구나. 어머니까지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참아왔던 거지. 생각해보면 송 씨가 무어라 더 말을 하려던 찰나 됐어요. 더 이상 듣기 싫어요. 아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녀석의 얼굴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듣기 싫다니? 아들, 너 지금 송 씨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지만 녀석은 이미 마음을 굳힌 표정이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짓거리도 이제 지긋지긋해요. 매번 얼굴 볼 때마다 와이프랑 애들 앞에서 망신이나 당하고 맨날 못난 자식 역할을 하는 것도 지겹고 그냥 앞으로는 아예 이 집에 찾아오질 않으려고요. 그러니까 아들은 이제 송 씨 부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자기 엄마의 생일날에요.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지 며느리의 얼굴도 당황으로 물들더군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상태였습니다. 안 온다고 하면 누가 겁먹을 줄 알고 오히려 그 말을 기다렸다. 오지 마라. 대신 네가 빌려간 돈도 당장 나한테 내놓고. 화를 터뜨리던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더니 연신 거친 기침을 내뱉었죠. 여보, 괜찮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남편이었기에 놀란 송 씨가 남편을 부축하는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멋대로 자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당장 나와? 집에 가자. 손주들을 거칠게 불러 아예 집 밖으로 나가버렸고 집안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니, 갑자기 웬 기침을. 송 씨의 물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또다시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수건을 입에 가져다 댔는데 손수건을 내리자 붉은 핏자국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그걸 본 송 씨의 눈이 커다래질 수밖에 없었죠. 이게 뭐예요? 피. 당신 지금 각혈한 거예요? 남편의 손수건을 빼앗아든 송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손수건을 바라보더군요. 나도 모르겠네. 이런 적은 처음인데.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좀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는 했는데 갑자기 이건. 몸이 아프면 말을 했어야죠.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송 씨가 울상을 지었지만 남편은 그런 송 씨에게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모로 미안하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아들을 쫓아내고 게다가 피까지 보게 만들어서 말이야. 생일날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놈의 생일이 지금 뭐가 중요해요.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겠어요. 일단 지금은 좀 쉬자고. 나도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말이야. 좀 쉬었다가 병원에 가도 늦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일찍 송 씨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죠. 마침내 만난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고요. 송 씨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남편이 허리가 좀 아파서 그렇지 다른 곳은 모두 건강하던 사람이에요. 췌장암이
원래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통이나 소화불량 정도인 줄 알았다가 하루아침에 아픈 분들이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 남편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송 씨의 간절한 말에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야. 아니라고. 그렇죠? 송 씨가 애써 상황을 부정하려는데 남편이 그런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듣자고.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좋은 소식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치료 진행 여부는? 며칠 고민해 보다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정도라면 며칠 정도는 상관없겠죠. 물론입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송 씨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무거운 바위라도 품은 듯 쉬입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침묵을 지키길 한참.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송 씨가 고개를 들자 남편의 입이 주저하는 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평생 답답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한 원망? 아니면 무언가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소망? 송 씨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던 중에 마침내 남편의 입이 소리를 내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송 씨는 그만 눈물을 왈칵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내 남편은 마지막까지 나에게 원망 한 번 하지 않는 건지. 나는 이 사람에게 화풀이한 적도 있었고 원망도 풀어낸 적이 많았는데 도대체 왜 이 사람은 끝까지 내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은 그런 내 남편에게 어째서 이토록 잔인하게만 구는 것인지. 그러한 서름 때문에 송 씨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냥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본인이 가장 힘들 텐데 왜 나한테 원망 한마디, 불만 한마디 하지 않는 거냐고요? 도대체 왜 당신은? 그날 이후 남편의 마지막을 위한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입원할 병실이 준비되었고 남편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는 거부했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보다가 희망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킨 채로 죽고 싶다는 것이 바로 남편의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 생일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 전화였죠. 하지만 송 씨는 그런 아들을 상대할 정신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정신을 쥐어짜서 아들에게 남편의 시한부 상태를 알리는 것이 고작이었죠. 소식을 들은 아들의 반응은 호들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가요? 아니, 그걸 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동안 연락을 하지도 그렇다고 받지도 않았잖아. 아니, 그래서 아빠 상태는 좀 어때요? 나를 찾기는 해요? 아들의 말들은 마치 바람 부는 날 얼굴에 닥쳐오는 먼지처럼 짜증만 돋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그런 아들의 성가신 질문들에 병실만 말해준 채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누구길래 그렇게 지친 얼굴로 통화를 해? 남편의 말에 송 씨가 애써 쓴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구겠어요? 당신 아들이지. 당신이 아프다니까 아주 난리네요. 아니, 녀석한테 나 아픈 이야기를 한 거야. 하지 말라니까. 자식된 녀석이
자기 아빠 아픈 것 정도는 알아야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건 당신 욕심이에요. 아니, 그래도 말이야. 그 녀석 그렇잖아도 자기 일이 바쁜데 괜히 내 걱정하느라 일을 그르치면 어쩌려고. 남편은 자기의 생명이 하루하루 사그라드는 와중에도 아들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송 씨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아들에 대한 지독한 순애보를 보이는 남편이 퍽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그놈의 짝사랑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제 둘이 서로 편하게 터놓고 말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사내들끼리 솔직히 터놓고 말을 하기는 무슨. 그 녀석도 나한테 서운한 게 많고 또 쑥스러워서 그렇지. 마음속으로는 나한테 고마워하고 있을 거야. 남편의 말에 송 씨는 과연 정말로 우리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고마워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것을 구태여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럴 필요도 없이 아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도 했지만요. 항암 치료가 지속될수록 남편의 생명은 하루하루 사그라져 갔고 날마다 말 한마디, 음식 조금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찾는 것은 우리 아들은, 여보, 우리 아들은 오늘도 안 왔어? 바로 아들. 자신의 아픈 허리로 평생 지켜온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혹여나 자신이 잠들었거나 잠깐 치료받으러 간 사이에 아들이 왔다 갔을까봐 걱정하여 매번 물어보았고, 송 씨는 그런 남편에게 매번 아들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현실에 저절로 목이 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한 나머지 송 씨는 남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나쁜 사람이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아까 당신이 잠깐 잠든 사이에 왔다 갔어요. 정말? 아이고, 이거 참. 하필이면 그때 내가 잠들어서. 그러게요. 당신을 그냥 깨울까 하다가 너무 곤히 자는 것 같아서 차마 그러지는 못했죠. 고마워. 그래도 다음에 녀석들이 오면 나를 꼭 깨워줘. 알았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만 보채고 얼른 좀 쉬어요. 그렇게 송 씨는 아들을 대신해서 어느 날은 남편이 좋아하는 과일을, 또 어느 날은 아들의 필체를 어설프게 흉내낸 편지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은 괴롭기도 참 치사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아들 흉내를 내면 남편이 진심으로 기뻐했기에 송 씨는 온 힘을 다해 효자 아들 행세를 대신했습니다. 머리가. 이제는 나도 온몸이 아프네. 항암 치료를 위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남편과 더불어 송 씨의 몸도 점차 무너져 갔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의 버팀목이었기에, 남편의 유일한 빛이었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송 씨에게 간간히 연락만 할 뿐이었고요. 엄마, 아빠는 좀 어때요? 여전하세요? 다분히 무성의한 연락에 어느 날은 송 씨조차도 참지 못했습니다. 너는 네 아빠가 아픈데 할 말이 그게 다니? 저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겠어요? 저도 죽겠어요, 엄마. 아빠가 어떤지, 엄마는 또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고요. 하지만 하지만 뭐, 네가 뭐 어디 얼마나 바쁜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버지한테 전화 한 번, 병문안 한 번 하러 못 오는 게 말이나 되는 거니?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정말 너한테는 실망이다. 참다가 터트린 한 방이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입을 열더군요. 죄송해요, 엄마. 엄마까지 이렇게 화를 내니까 정신이 확 들기는 하네요. 그냥 그동안 아빠랑 감정적으로 쌓였던 게 있어서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럼 정말 조만간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아들은 뜻밖에도 병문안을 약속했습니다.
송 씨는 그런 아들의 태도 변화가 다소 의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약속한 날짜에 맞추어 미리 아들 부부의 방문을 대비해 집안을 청소했고 남편에게도 미리 일러두었죠. 내일 애들이 온대요. 그러니까 당신 약 기운에 취해도 일찍 잠들지 말고 좀 참아줘요. 정말? 이야, 드디어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겠구먼. 아들의 방문 소식에 기뻐하는 남편의 얼굴은 마치 꿈꾸는 선물을 약속받은 소년 같았습니다. 독한 항암 치료는 남편의 몸뿐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죽여가고 있었고 송 씨는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많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네, 아들이 온 것입니다. 송 씨가 가짜로 대필 편지를 썼던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엇갈렸다던 송 씨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남편을 위로하기 위해 행세했던 가짜 아들이 아닌 진짜 아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 남편은 뭐야, 자는 거예요? 마침내 아들이 왔을 때 남편은 독한 약물 때문에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눈을 굳게 감고 있는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자기가 들고 온 음료수병을 아무렇게나 내려놓았습니다. 먼지가 쌓여 쿠쿠한 냄새가 풍겨오는 편의점에서 대충 산 음료였죠. 아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살피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뭐, 잘 됐네요. 어차피 서로 얼굴 봐서 좋은 말 나올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들의 말에 순간 송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놈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 어떻게 자기 아빠를 두고 그런 말을? 놀란 송 씨의 반응을 알기는 하는 건지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좀 어떠세요? 아빠야 뭐, 이미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이지만. 너 지금 송 씨는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정말 진심으로 네 아버지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냐고. 송 씨의 말에 아들은 왜 그러냐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제가 너무 정없이 말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엄마.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도 아빠랑 나랑 얼마나 사이 안 좋았는지 뻔히 다 아시면서. 송 씨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후두둑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껏 아들이 연락 한 번 없어도 그런 아들을 대신해 남편을 위로하면서도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남편을 보러 오겠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단 한 번도 이만큼 실망한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프구나. 송 씨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토록 자기 부모를 비참하게 만드는,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도 비참해지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네, 저도 마음이 아프네요. 무튼 간에 저희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곧 다시 올게요. 자, 잠깐만. 말로는 곧 다시 오겠다는 아들이었지만 송 씨는 녀석이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빈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죠. 그래서 간절하게 아들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너희 아빠 너 많이 기다렸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잠깐이라도 말 좀 섞고 가지 그러니? 응? 온 지 5분도 안 됐잖아. 하지만 그런 어미의 간절한 부탁에도 엄마, 산 사람은 살아야죠. 아들의 말은 무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남편이 약기운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버렸고 송 씨는 또다시 홀로 잠에서 깬 남편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내가 또 잠들었나 보구먼.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번에는 남편이 송 씨를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언제 오냐는 말도
우리 며느리와 무엇보다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말도 평소처럼 하지 않았죠. 그처럼 태어난 남편의 모습에 오히려 송 씨가 먼저 입을 열 정도였습니다. 여보, 애들 있잖아요. 사실 아까 전에. 굳이 말할 필요 없어. 네? 남편은 어느 때보다 따스한 눈빛으로 송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저 조용히 자기 손을 송 씨에게 내밀었죠.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손을 남편이 내민 것 위로 포개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놈들,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처음부터 아무도 오지를 않았던 거지. 여보. 남편의 반응은 자식에 대한 분노도 그렇다고 조급한 화의 터트림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강처럼 잔잔하고 고요할 뿐이었죠. 당신의 못난 글씨를 내가 못 알아볼 리 없잖아. 그래도 편지 잘 썼더구만. 짓궂은 말을 한 남편이 킬킬 웃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한 이래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한바구음이었어요. 고마워. 당신 덕분에 아들도 며느리도 나를 버리고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 남편의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남편이 손을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남편이 아니라 송 씨의 손이 떨리는 거였습니다. 약 기운이 끌어올라 고통스러운 듯 남편이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마지막까지 폐만 끼치고 가는구먼. 못난 남편이라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어. 남편은 송 씨에게 그 말을 남긴 지 약 일주일 후 자택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제대로 얼굴 한 번, 말 한 번 섞어주지 않았던 아들과 며느리는 장례식장에서는 누구보다 효자, 효부처럼 통곡했습니다. 그런 둘의 모습을 보며 송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에 남편이 남긴 노트 하나를 끌어안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송 씨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모르게 못된 짓 좀 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노트에 적힌 곳으로 찾아가 봐. 거기에 가면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놨으니까. 남편이 남긴 노트에는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송 씨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곧바로 안쪽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송영숙님이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송 씨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비록 젊은 나이기는 하지만 고인께서는 제 인생에서 몇 번 본 적 없던 지혜롭고 아내분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송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변호사님을 만났다고요? 네, 여러 차례 뵈었습니다. 거의 3년 전부터 꾸준히 찾아오셨고요.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송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유언 집행 서류입니다. 고인께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미리 재산을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일이 하셨고요. 덕분에 제가 한 일이라고는 정리해 주신 재산들을 아내분께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송 씨는 놀란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피는데 그간 남편이 아픈 허리에도 매일 은행에 가고 일을 보러 어딜 간다고 했던 나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이게 다 우리 남편이. 네. 모든 재산을 정리하셨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아내분께 상속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고인께서는 아내분의 고운 심성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휘둘리실 걸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해서 저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더군요.
설사 아내가 거절한다고 해도 재산은 무조건 일단 아내에게 상속되도록 해달라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까지 준비해둔 남편의 배려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총 8억 원의 현금과 부동산이 이제 송영숙님께 상속될 겁니다. 그렇게 송 씨는 남편의 배려 덕분에 문제없이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송 씨를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정작 정 씨는 유산에만 가 있는 것이 여실히 티가 났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깊이 실망한 송 씨는 아들에게 아무런 사실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침묵을 지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재산을 이미 상속받았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지금 변호사 만나고 왔는데 대체 이게 무슨... 아니나 다를까 아들과 며느리는 송 씨에게 말도 없이 자기들끼리 유산을 상속받아 보려고 돌아다녔더군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아들에게 송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남편의 재산을 내가 받은 건데 뭐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일단 지금 가는 중이니까 만나서 이야기해요. 아, 진짜. 일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송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금 오기엔 너무 늦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거기까지 가면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송 씨는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기엔 너무 늦었단 말이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이 유산을 받고 싶었더라면 설사 나와 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개미 눈꽃만큼도 없었더라도 굳이 돈이 탐났더라면 오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와 내가 너희를 간절히 찾을 때 왔어야 했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엄마랑 아빠를 안 찾아갔다고. 엄마, 송 씨는 아들의 절규를 무시한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송 씨를 상대로 법정 소송도 걸어보고 집에 찾아와 따지기도 하며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무엇 하나 소용이 없었고 모두 송 씨가 승리했습니다. 남편의 일주기를 맞아 송 씨는 남편의 유골함이 모셔져 있는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환한 미소를 보며 송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마주 앉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기는 좀 어때요? 맨날 아프다던 허리는? 약물 치료 때문에 뒤집어질 것 같다던 배는? 여보. 남편의 사진에 말을 거는 송 씨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마치 그녀의 등을 쓰다듬듯이 살포시 내리비추었습니다.